네, 여론의 흐름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개요부터 잠깐 드릴까요? 예. 예.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3일부터 5일까지 이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 의뢰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평가가 살짝 빠져서 58입니다. 예, 61에서 60 그리고 58까지 빠졌고요. 부정률은 29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빠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은 빠진 거는 횡보입니다. 61, 60, 58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전국 지표 조사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 예, 어제 나왔던 이거는 거죠? 월화수입니다. 월화수 네. 조사했던 겁니다. 전국 지표 조사는 엠브렘 퍼블리케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네. 2일부터 4일, 그러니까 이것도 3일간이지만 월화수 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이것도 자체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 중앙선거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2주 텀입니다. 그래서 59에서 63에 올랐습니다. 네. 갤럽에서는 아까 2주 전에 61이었죠. 61, 60, 58까지 이렇게 하향이었다고 했는데 둘 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둘 다 50% 후반에서 60% 초반 사이 대충 평균 내면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BS 조사 보셨고요. 한국갤럽 다시 돌아오면 한국갤럽 조사 마찬가지로 60, 61, 60, 58이니까 이 경우에도 대략 한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아니면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률이 먼저 반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네요. 한번 부정률 보시면은 부정률은 그렇죠. 36, 33, 32, 30 빠졌죠. 29까지 빠지죠. 그리고 긍정률이 2%포인트 빠진다고 해도 네. 5점 이내 횡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정률은 완전히 동률로 29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최저점, 부정률 최저점은 29, 29, 29, 29, 29 정도 되죠. 물론 그 전에 집권 초기에는 더 낮았습니다. 부정률이. 네. 그런데 지금 30%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대통령에게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글쎄요. 그게 아주 여론에서 우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긍부정 평가를 보시면은 자, 긍정 평가는 585명의 긍정 평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네. 경제 민생이 3% 포인트 줄어서 16, 1등입니다. 2등 외교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8% 포인트 많아져서 9% 급격히 올랐어요. 이게 8% 많아졌다라는 거. 부동산에 대해 이거 지금 좀 놀랄 일입니다. 이건 좀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 해서 긍정 평가 이후로 8% 포인트가 많아져서 9가 돼서 3위에 랭크됐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부정에도 있다.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경제민생 올라갔어요. 고환율이 5% 포인트 빠지면서 16으로 1등이죠. 네. 이거는 베이스가 293명이니까 좀 더 적은 수입니다. 아하.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지난주에 5%가 됐다가 6% 포인트가 더 높아져서 11이 됐습니다. 자, 여기 293명 중에 11%, 585분 중에서 9%. 더 훨씬 많네요. 이게 더 많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거는 지금까지 아하.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 대통령 국정 분야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작년 12월을 보면 부동산이 24, 그때 외교가 63이에요. 거의 38%, 39% 포인트 더 높은 비율.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노력을 한 것에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에서 8% 포인트 많아져서 이게 긍정 이후에 9%로 올라섰다. 이거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지지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그 의지를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까지는 이거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 아주 공급량이 많이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네.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거 지켜봐야 될 일이 됐습니다. 즉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아니 그러면 긍정 평가가 확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 지금까지 이랬지 않습니까? 무슨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어쩌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뭐 한 명이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뭐 5월 9일로 못 박은 양도세 중과 예. 유예 폐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반응을 얻고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긍부정 평가 이후에서 부동산이 긍부정 평가 모두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긍정 평가에서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요거를 확인했고요. 네. 전국 지표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 63 찍었을 때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군요. 참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요렇게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이다 47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월, 작년 10월 5주에 여기 보시면은 뭐 투기 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담대 조건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때는 효과 있을 것이다 37이었습니다. 여기서 47입니다. 10% 포인트가 좋아졌죠. 네. 하나 더 보시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찬반 잘한 조치 60일 나왔어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번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60일이 나왔습니다. 잘한 조치. 부동산 조치 중에서 잘한 조치 60% 넘기가 쉽지 않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되게 대등하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대책이라도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용도가 60 나왔다. 60일 나왔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국 갤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8% 포인트 좋아져서 긍정 평가 이후 3위 야. 9%로 올라섰다. 힘을 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에서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지하는 이 긍정 평가하는 그 이유 중에 부동산 정책이 세 번째로 확 올라왔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결과를 보고는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정책에 이제 동력을 확보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정책에 이제 신뢰감을 많이 못 줬다라는 네. 게 지금까지 평가였는데요. 그러면 전 정부, 그전 정부 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거나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게 터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하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뭔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뭐 뒤떨어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면은 뒤떨어지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감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경제는 심리학이죠. 그렇죠. 예, 대중 심리에 의해서 경제가 또 부동산도 좌우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책 탄력성 확 붙어주면서 네. 이 동력에 따라서 많은 국민분들이 좀 거기에 호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가. 네, 그래요.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미세하지만 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44에서 4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 선은 지금 40% 30%대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선을 봤을 때는 뭐 3% 포인트 하락한 게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하락해서 30% 중반으로 빠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재미있습니다. 22%를 저점으로 찍고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횡보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쿠 이거 더 올라갔으면 26 전고점인 26을 뚫고 한번 30%까지 올라가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네. 올라가다가 상승 동력을 상실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한 것들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에서 25 올라갔을 때가 장동혁 현 대표의 어떤 단식 농성과 관련된 네. 거기에 따르는 뒤늦게 나타나는 결집력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 동력으로서 계속해서 재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상승 동력이 만약에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는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한 가지를 더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더 적극적인 무엇인가 액션을 펼쳐야 된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요겁니다. 요거. 자, 오는 6월에는 시장도의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귀하는 지방선거 관련해 다음 두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십니까? 여당 후보 다시 당선 44, 네. 야당 후보 다시 당선 32, 12%포인트. 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갤럽은 이걸 추이를 주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벌어졌어요. 미세하지만 벌어졌다. 예.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게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갤럽의 이게 44대 30인데 아까 그 정당 지도에서는 25밖에 안 나왔잖아요, 국힘이. 네. 그래도 32가 붙어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정당 지도는 낮지만 큰 선거 가면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 32까지 먹을 수 있는 지지도를 지금 명확하게 지지한다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는 그럼 7%포인트는 지지하지 않지만 네. 가가지고는 야당을 찍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한 반도 투표 성향이지 야당에 대한 지지 성향 투표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하게 지지하는 게 25%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 32는 더 퀀텀 점프하기는 어렵고 어렵다. 미세하게 붙어나가기도 지금은 쉽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그러시네요. 없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 갤럽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좀 싫으면 그래 야당 후보가 당선돼서 좀 견제도 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유권자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런데 질문을 달리한 거를 한 번 더 보시죠. 전국지표조사입니다. 네. 질문을 살짝 달리했어요. 이쪽은 아하.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현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물었습니다.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거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긴 더 벌어져요. 아하. 52대 36입니다. 이거 좀 숫자를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2대 36이 나왔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아까 44대 38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 32죠. 32. 44대 32. 12%포인트 격차인데 이거는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는 더 벌어졌죠. 16%포인트니까 더 벌어졌습니다. 52대 36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수준에서 여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52가 나왔죠. 44였던 게 힘을 실어준다. 52가 나왔습니다. 힘을 실어주자 이런 목소리가 크다라는 지방선거.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자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뭐 새 당명과 아니면은 새 정강 정책으로 타파할 수 있을지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이 조사 문항이 있네요. 또 여당 제1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 맞습니다. 역할 수행 이거 한번 좀 평가인데 볼까요? 이거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정청래 대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3으로 지난 9월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죠. 이건 네.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인데요. 이 긍정 평가 43을 잘 보시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요런 여당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리고 아마 이게 당 대표가 된 지가 많이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43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는 가장 높은 그 대표 시절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43으로 올라섰는데 네. 이번에 38이 됐습니다. 예. 좀 내려갔네요.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5%포인트가 하락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45로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습니다. 물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높기 어렵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가 당 대표에서는 굉장히 높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5%포인트 하락했다가 발견 사항이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 대표들 보면 장동혁 대표가
여기 보시면 30에서 27까지 빠졌습니다. 여기도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잘못하고 있다가 56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고점을 찍었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일 때, 그리고 한동훈 요땐 비대위원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1월이죠. 총선 전에 아마 이게 비대위원장 같은데 그때는 52%였고요. 그때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40%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30에서 27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두 대표를 비교하면 정청래 38에 장동혁 27로 11% 포인트 격차로 정청래 대표의 긍정 평가가 더 우세한 건 맞다. 다만 둘 다 하락 중이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5인데요. 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8입니다. 긍정 평가가. 그러면 이쪽 장동혁 대표도 한번 보시죠.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56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 중에서는 57입니다. 57이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64였죠. 네. 그러면 7% 포인트 격차로 그 당을 지지하시는 각 당의 자당 지지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지지를 하고 있다. 요것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38대 43입니다. 긍정 비율 33으로 똑같습니다. 부정 비율 43이 45가 전체 예. 평균인데 중도에서는 43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 장동혁. 네, 장동혁 대표는 어떠느냐? 중도에서 19 나왔습니다. 부정이 60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 중도는 없다 이런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당 대표 긍정 27인데 평균이 네. 여기 보시면은 중도에서 지금 19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좀 관심 있이 봐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매우 진보, 매우 약간 진보 있죠. 여기 중도가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누구? 네. 예, 정청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지. 그러면 매우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는 69%가 잘한다. 약간 진보 중에서는 55%가 잘한다. 네. 평균은 38, 중도도 38. 요 흐름이죠. 그러면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 약간 진보나 매우 진보 둘 다 잘한다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퀴즈.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분들도 잘한다가 우세해야 되고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분들도 잘한다가 우세해야 되죠. 그러네요. 과연 그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약간 매우 보수적인 분들은 잘한다가 66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높죠. 네.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잘한다가도 우세할 법한데 37대 46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위 이내라고 봐야겠는데 사실 그렇지만 보시면 수치로서는 네. 4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해서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매우 보수와 약간 보수 나눠져 있네요, 그게. 나뉘어 있어요. 네, 의견이. 예, 진보는 매우 진보와 약간 진보가 같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죠. 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서 25 횡보했다. 그런데 보니까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는 36인데 네. 여당을 더 많이 당선했을 때가 44다. 그리고 MBS에서는 그거를 지지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여당이 52까지 올라갈 때 야당인 국민의힘은 36 정도로 또 오름세가 좀 더디죠. 그래서 네.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당 대표를 평가해 봤더니 예. 같은 진영 내에서의 결집력이 보수 진영 내에서의 결집력이 장동혁 대표가 약간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 약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보수도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지지세를 보면 그걸 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그러니까 극우 쪽에 이제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요새 이거는 제가 이제 가설적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꾸준히 그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었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 추석 연휴 네. 앞두고 그때도 이제 민생 시즌이니 그때에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말에도 있었고요. 사과는 일부가 있었는데 네. 좀 더 강한 어조로서 강하게 그리고 인적 쇄신과 이런 걸 통해서 윤호교인과의 절연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한다면 설 연휴를 앞두고 내지는 아니면은 봄 3월에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가설은 이제는 윤호개인과의 절연을 선언한다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게 너무 이제 고착돼 있어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고착이 돼 있다. 예,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 예 이러면은 사실은 윤호개인과의 절연 뭐 이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윤호개인과의 절연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영향이 없는 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돌파해 보자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장동혁 대표 이제 지지 이 세력 보면은 뭐 성향이 이제 매우 이제 보수 쪽에 사는 사람들의 지지만 높다 보니까 결국 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지방선거 여당 지지, 야당 지지 봤을 때 여당 지지에도 많은 걸 보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장동혁 대표의 쇄신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쇄신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쭙고 싶네요. 합당 관련해서 민주당 조효신 합당 관련해서는 갤럽엔 없지만 MBS에서 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죠. 반대한다가 44, 찬성한다가 29 나왔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38인데 반대가 높아졌어요. 38이면. 그죠? 요 조사는 요거는 갤럽의 한 주 전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 갤럽이 합당 추진 1월 5주에 갤럽 조사가 있었죠. 네. 요거는 같은 기관 같은 설계인데요. 같은 기관 같은 설계 여기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갤럽 조사 지난주에. 지난주입니다. 네. 이거는 27일에서 29일 조사입니다. 네. 이 48대 30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48대 좋지 않게 본다가 30이었습니다. 자, 48대 30 기억해 주시고요. 좋게 본다가 한 절반 정도인 48입니다. 좋지 않게 본다가 30이었는데 전국 지표 조사 한 주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찬성한다 47, 반대가 38이에요. 아까 30이었죠. 네. 48대 30에서 47대 38이 됐습니다. 반대가 더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원래는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르익어가면서 찬성이 더 높아졌던 게 그동안 봐왔던 여러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반대가 높아져요. 이거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가 8%포인트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것은 좀 요거는 두 당의 지도부가 어떤 그 대의 명분이라든지 어떤 국민적인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 어필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뭐 합당을 한다고 할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경제 발전, 민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동설안에 합당을 추진하는 두 정당 지도부가 어떤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대의 명분이 없으면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럼 누가 실리를 취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식이 가지 않게끔 대의 명분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정을 노력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정을 뭐 지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거네요. 그게 지금은 합당 지금 이 시점에 꼭 합당해야 될 어떤 절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뚜렷하지가 않죠. 잘 안 보인다. 가령 민주당하고 예전에 새정치연합하고 합당이 언제였으면 2014년입니다. 그렇죠. 한 10여 년 됐죠. 2014년이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 초반에 1년 한 4개월 된 1년 그러니까 한 16개월 된 때였는데 네.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지지도가 20%대였어요. 그때 힘들었죠. 네. 그때 새누리당이 뭐 40% 나왔으니까. 그때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의석이 2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15%, 새정치연합이 18% 나왔는데 합당하고 났더니 정당 지도가 31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죠. 네. 그 힘을 받아서 그 탄력으로 한번 지방선거를 해보겠다가 어떤 명분? 때가 명분이었죠. 2014년 지방선거 맞죠. 지방선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어떤 명분이 있었고 야당이 좀 견제를 좀 세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대명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당 지도가 아까 보셨지만 44에서 41이 됐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그러면은 정당 지도는 높을 대로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했을 때 정당 지도를 올리거나 그래서 뭐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대의 명분은 지금은 없으니 그러면 다른 곳에서 좀 찾아야 이게 좀 통하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중도에서 반대가 어떻게 50일 나왔습니다. 중도에서 반대가 50일 나왔다. 아,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과반이. 갤럽에서 중도에서 예. 찬성이 28, 반대가 40에서 동률 나왔었거든요. 아하.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가 네. 28대 40이 중도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국지표조사 MBS 조사입니다. 네. MBS 조사는 중도에서 지금 반대한다가 51이니까 아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합당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확정을 짓겠죠. 그리고 의원들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과 이런 행보 이런 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정청래 대표의 그런 뜻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소통을 당원분들뿐만이 네. 아니라 저는 국민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중도 확장력에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갤럽 조사에 있었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약간 보수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핵심적인 요새 타겟팅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 네. 보수 포지셔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 승리가 된 건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수적인 인사를 하더라도 중용하겠다라는 어떤 협치와 국민 통합의 어떤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합당 이슈는 중도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가 40이지만 약간 보수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좋지 않게 본다가 55예요. 이렇게 보면은 매우 진보적인 분들이 55로 호응도가 좋은데 네. 매우 진보적인 분들만 보실 게 아니고 또 당원들 당연히 이제 당원이 이 주인이죠 당에 그러니까 네. 당원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는 건 물론인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지표조사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도 성향 중에 반대가 50일이다. 요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대의 명분을 통해서.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중도층, 그러니까 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이 아니겠습니까? 예. 중도층을 봐야 되는데 중도층에서 과반이, 그러니까 51%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요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당 지도부가 여기에서 네. 실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은 이 시간이 소통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이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8% 포인트가 요거를 이제 완전히 똑같이 비교하긴 그렇지만 48대 30이었던 게 47대 38이 됐던 거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64대 27로 뭐 찬성이 더 높은 거 요거는 사실입니다. 네. 베이스 자체는 좀 명수는 많지 않죠.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근데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도 민주당 지지층 봤을 때도 합당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64% 지지 그 정도는 최소 나와야 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갈라지는 목소리 이런 게 좀 봉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론의 흐름을 보니 그렇죠. 그런 건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60%대가 나와주면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탄력을 받을 텐데요. 그런데 아니 70% 넘으면은 뭐 당연히 좋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전국지표조사나 한국갤럽조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네. 그 전화면접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포괄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성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보고요. 아하. ARS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요 조사 두 조사 기관들은 하우스 이펙트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좀 중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대표성이 있다. 대표성이 MBS 조사 있다. 47%, 38% 요거.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66이 나왔다. 66이나 67. 그러면 좀 요. 내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럼 얘기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네요. 뭐 하여튼간에 뭐 두 당이 다 좋아하니까 해보자.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지금은 조금 두 당 지도부로서는 지도부 이걸 보신다면 좀 아쉬운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면 호남에서도 49예요. 아 호남에서 49다. 보통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또 안 나왔네요. 안 호남에서도. 호남에서 보통 웬만하면 70 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추진되고 하면 예, 예. 그런 거 많이 이게 봤습니다. 49면 절반이죠. 절반 49면 네. 아주 미세하게 못 미치는 요 정도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한번 보셔야 될 주제다. 요 경우에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이 MBS 한국갤럽에 이어서 또 MBS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 사항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호남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수치가 좋지는 않아요. 합당에 대해서. 예. 수치가 제일 좋은 게 호남인데 49고요. 49고요. 다른 데는 서울은 엄청 썰렁하네요. 31. 그러니까 예. 합당에 찬성한다는 게 서울이 30일밖에 안 된다. 30일밖에 안 되죠. 지역으로 한번 하나씩은 좀 훑어 주시죠. 그렇죠. 예. 서울에서 30일, 인천 경기 28. 28. 찬성이. 예, 예. 대전 세종 합당 충청 찬성. 이제 충청권에서 29. 이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TK 22, PK 23, 강원 제주 26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반대보다 높은 곳은 광주 전라 즉 호남권에서 49, 반대가 39 나왔으니까 여기 한 군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글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그러네요. 어허. 호남의 비율이 되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비율하고 비슷하죠. 47대 38.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한 주 더 가면 이거 잘못하면 대등해지거나 이게 크로스될 수도 있으니 요거는 지도부가 좀 소통을 강화하는 게 맞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예. 자, 이거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 뭐 지지 정당별로 좀 보고 지지 성향 자신의 성향별로도 봤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예,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이게 여론을 잘 살핀다라고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제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 중도층만 떼어놔서 봐도 그렇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네요. 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현대전은 인지전인데요. 네. 심리전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인지전인데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양당 지도부가 인지전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인지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과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든지 이게 좀 당연히 이제 기본인데 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어떤 행보와 전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당원 총투표를 한다고 해서 네.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의 총투표에서 뭐 과반을 넘었으니까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여론상에서는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정도 확장력은 확실히 없고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뜨겁지 않다. 이거는 나타났습니다. 어허.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합당 이 계획 관련된 대비 문건 이게 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 반영 안 뭐 됐고. 조사 시점이 다르기 예. 때문에 예.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주말 사이 지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파장이 커지면서 합당에 대한 동력을 더 갉아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논란이 있으면은 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논란이 있으면 대의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그럼 실리는 누가 가져가느냐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리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내가 이만큼 주니 이만큼 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못은 무응답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지든가 예. 의견이 많아지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합당처럼 이제 큰 일이지 않습니까? 네. 큰 일을 큰 선거를 앞두고 큰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 졸속 추진한다라는 비난까지도 나올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조금 더 소통하자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것 같고요. 네.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당장 멈춰라. 그렇죠.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방식이 아니고 네. 조금 밑에서부터 지지자들이 상향식으로. 그렇죠. 상향식으로 마음 뜨겁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합당이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들불쳐 서도 막 일어나서 합당 필요합니다. 막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네. 나오고 당연히 이제 전국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합당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컨벤션을 가져올 텐데 네. 지금은 이건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잘못하면 이건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역컨벤션 효과. 예, 이거는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분들이라든지 네. 밑에 좀 맡겨야 돼요. 좀 기층에다가 좀 맡겨야 돼요. 기층에. 거기서 예, 활발하게 예. 토론하게. 그렇죠. 거기서 활발하고 서로 그럼 네. 기층에서부터 토론을 끌어내서 그 토론의 힘으로 그러면 그걸 받아 안겠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금 방금 보신 그런 뉴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아이쿠야. 아이쿠야. 예. 예. 이거는 마쿠 정치냐라는 얘기가 네. 나올 텐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3월 3일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은 지 합당이 추진된 걸로 우리가 문건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3월 3일까지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한 지금. 달도 덜 남은 건데요.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전당대회마저도 한 달 내에 준비해서 치른다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원 당원 대회를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방식이라든지 ARS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원 총투표를 이제 가름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갖는 어떤 그 효과 설득력이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여론도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이 정도에서 한다. 이거 지금 찬성한다는 비율 29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60 넘었죠. 대통령 긍정률 맞아요. 60. 그렇죠? 3% 여당에 였나요? 힘 실어줘야 된다는 52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여당 지지도는 41 나왔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어허. 대통령 긍정률 60% 넘었죠. 63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국정운영 신뢰도 62입니다. 아니, 근데 전폭적인 지지. 근데 합당 찬성이 20%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표로서만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주요 지표의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죠. 하방 하방 압력으로 압력. 작용할 개연성이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약간만 삐끄덕하면 이 부분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여론에서는 맞습니다. 여론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잠시 뒤에 박정현 스팟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조금 회의가 늦어져가지고 도착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또 이 문건에 대한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의 생각을 포함해서 합당에 대한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의 분석 또 뭐 판단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합당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글쎄요 그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의 시그널은 지금 부동산 이슈 외교에서는 뭐 거의 홈런을 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좀 저조했는데 네. 이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입법부가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요거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네. 이게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답답하고 좀 더 달려갈 수 있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음.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중에 상당 나오고 있는 게 속도감. 속도감. 이 속도감이죠. 부산의 그 뭡니까? 저 해양수산부 바로 이제 뭐 내려가는 옮겨버리고, 거. 예. 뭐 이런 것도 봤고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돼서도 이제 못을 박아서 부동산 정책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속도감이나 실행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붙어서 긍정 평가의 어떤 이유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바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나 자세히 측면에서 굉장히 민생 문제에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다라는 아하.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여의도가 여의도가 뭔가 지금 이 속도감에
뭔가 불을 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트 엔진을 달아줘야 되는데 음. 지금 오히려 약간 이제 그게 좀 빠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아하. 지금 들 정도로 예. 그러면 이제 여의도는 당연히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정치를 하죠. 남의 정치 안 합니다. 자기 정치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그 여러 정치인들이 진영 소속감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당 자당 지지자들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서 어떤 성과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이게 가야 자기 정치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도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당도 마찬가지. 또 야당도 좀 민생에서는 이게 같이 힘을 더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보셨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뭐 합당 이슈라든지 야당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뭐 인사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정 운영에는 이게 도움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서는 예, 참 답답한 생각을. 답답하죠. 같이 뛰어야 되는데 자꾸 뒤처지면 이제 끌어당겨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속도가 안 나죠. 그렇네요. 예,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뛰었는데 달리면서 얘기를 달리면서. 하고 달리면서 예? 그쵸. 전력 질주하면서 그쵸. 얘기도 하고 네. 법안도 지금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예, 급해 그렇죠. 죽겠는데 근데 뒤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다투거나 달리려고 막 달리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아니면 이거 달려야 되는데 2인 삼각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고지가 저 앞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 긍정 평가를 하시는 네. 분들 중에 속도감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음. 지금 외교도 튼튼하지만 경제 민생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봐야 된다. 주가 상승도 지금 6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가 주가 좀 상승도 6으로. 그렇죠. 여의도가 지금 음. 광화문의 네. 어떤 정서와 그 문법에 조금은 반응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원하고 바라고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슈, 분명한 국정 운영 과제와 또 성과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입법이 빨리 안 되냐. 일 좀 하자. 이런 취지에 그냐면 채찍을 들고 달려는 말에 채찍을 계속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의도만 2인 삼각하겠다고 하는 여당이 있는가 하면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은 서로 뭐 잘못됐다 징계를 하고 있으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속도감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다 같이 맞춰주는 그런 여의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여의도죠. 여의도. 예, 예. 여의도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합당 논란 이게 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제명 논란 이것도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파장도 있고 네 MBS 이렇게, 조사 관련된 조사가 있었죠? 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동훈 제명이 예. 예. 읽어드리죠. 뭐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결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긍정적인 영향 18. 하필이면 아유 숫자가 욕한 거 18, 아니죠? 18%입니다. 예,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깜짝 놀랐죠.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부정적인 영향은 35 나왔습니다. 네. 숫자를 읽은 겁니다. 예, 숫자를 네. 읽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35. 부정적인 영향이 35예요. 긍정적인 영향이 18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마저 긍정 영향이 33에 머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6 부정. 그리고 별다른 영향 없다. 36. 그러면 사실은 긍정 아님이 더 많죠. 긍정으로 탁 튀어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렇죠. 그게 이게 낮아요. 어허. 게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7%에 머뭅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이 이유가 있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갤럽에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번 또 이걸 찾아보시면 예. 한국갤럽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3주에 나왔던가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사주에 예, 국민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조차도 예.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에 대해서 뭐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거예요.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1월 4주에 한국갤럽이 물어봤습니다. 20일에서 22일이고 같은 설계입니다. 요 경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적절하다 33, 적절하다 않다 34,
이렇게 나왔죠. 네. 자자자 숫자 한 번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긍정적 영향 18입니다. 여기서 적절하다가 33이었는데 이거 확 빠졌죠. 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적절하다 48 나왔다. 네. 그런데 매우 보수인 분들은 62가 적절하다였어요. 제명 결정. 제명. 아, 예. 그런데 약간 보수인 분들은 40대 36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역시 약간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인 분들은 나뉘었다.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강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봤더니 중도에서 긍정적 영향 13 떨어졌어요. 13. 아, 긍정 중도에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뭐 자책골 넣듯이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수에서 33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긍정적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러면은 중도 어필을 앞으로 못 하고 보수에서도 의견이 이 보수가 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네요. 한국갤럽에서 보시면 예. 보수가 이때 매우 보수가 6%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그렇네요. 약간 보수가 20%입니다. 21 정도 됩니다. 예. 약간 보수에서 더 호응도가 낮은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네. 그러면 전국지표조사에서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18 정도로 중도에서는 13으로 그렇죠. 보수에서도 33으로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것은 한번 봐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통해서 특히 이제 합당 관련된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의미도 분석을 해봤는데 여론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예.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